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용막골입니다. 네, 오늘은 2016년 젊은 작가상 수상한 작품집에서 제 7회죠. 네. 7회에서 김솔의 유럽식 독서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목이 유럽식 독서법인데 뭔가 이제 책 읽는 그런 글일까요? 알 수는 없지만 저도 제목을 보고 이 제목이 좀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유럽식 독서법이라고 하니까 아니 그럼 아시아식 독서법이 따로 있고 뭐 라틴식 독서법이 따로 있고 유럽식 독서법이 따로 있나? 뭐 이런 생각은 들긴 했었어요. 네. 네, 파우스트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뭐 어느 정도 제 제목을 보고 유럽식 독서법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제목이랑 좀 이렇게 연관 없이 따로 그냥 유럽식 독서법이라고 이제 이해를 해도 약간 이렇게 새로운 느낌으로 그냥 다가왔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은 뭔가 이런 작품들은 제목을 다 믿으면 안 되겠죠. 물론 믿을 수도 있는데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사전에 읽어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이거는 보니까 나중에 단편집으로도 출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이 전문 작가상 수상 작품집에서 보시지 않으셨어도 다른 김솔 작가님의 작품집에서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거는 조금 문장이 좀 다듬어졌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거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준비되셨으면 네, 시작하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네. 유럽식 독서법. 히치하이커 중 한 명은 흑인이고 다른 한 명은 백인이라면 당신을 누굴 태우겠어?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이제 화자가 있고 또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굴까요, 그게? 계속 읽어볼게요. 그 순간 오른쪽 바퀴 아래서 물컹한 무엇이 터지면서 자동차가 크게 흔들렸다. 다행히 아내는 핸들을 놓치지 않고 방향과 속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아내가 있고요. 그리고 차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젠장, 뭔지 봤어? 쓰레기였을까? 아니면 고슴도치였을까? 뭔가 밟았어요, 이거. 여기까지는 봤을 때 한국일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일까요? 그 배경은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흑인과 백인이 나왔어요. 일단 대화에서. 자, 그 다음 문단 읽어볼게요. 하지만 그때 나는 도로의 갓길에 서서 질주하는 자동차를 엄지손가락으로 멈춰 세우려는 흑인과 백인 청년을 상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만약 흑인의 엄지손가락을 무람하게 지나친다면 그의 산탄총에서 발사된 총알이 내 두개골을 관통하여 자동차를 앞지를 것이고 백인의 엄지손가락을 바람칼로 잘라낸다면 갓길에 숨어있던 경찰차가 튀어나와 역시 자동차 앞을 막아설 것이다. 그러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면 그들의 엄지손가락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곳에다 자동차를 세우고 나의 인류애를 증명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창밖으로 던진 그 다음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급히 자선의 현장을 떠나는 것이리라 라고 합니다. 영화를 좀 많이 본 그런 멘트 같은데요. 계속 볼게요. 그 다음에 또 내 말 안 들었지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쭉 자동차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일단 차를 타고 가면서 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고슴도치 있는 부분 볼게요. 맥주 밑에. 고슴도치의 가시를 빼는 방법은 간단해요. 진흙을 두텁게 발라서 장작불에 구운 다음 망치로 두들겨가며 진흙을 떼어내면
가시는 쉽게 떨어져 나오죠. 진흙을 바르기 전에 올리브 오일과 육두구를 미리 뿌려둬야 살갗에 기생하던 진드기들까지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하면서 또 고슴도치의 또 갑자기인지 뭐든지 모르겠는데 이 뭐 요리하는 요런 투가 나와요. 자꾸 뭐 왜 이게 나올까요? 또 밑에는 조금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 소녀의 이야기가 나와요. 소녀가 한 얘기 이런 것들. 이 소녀는 누구일까요? 또 등장인물이 하나 나왔는데 소녀는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존재하는 아직 죽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작품에서 같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소녀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소녀는 태국어로 말했대요. 이거를. 그렇다면 이거 태국인인가? 근데 유럽인데 지금 무대는 유럽인 것 같은데 아까 흑인 백인 나오고 갑자기 태국인이 나왔어요. 좀 뭔가 얘기가 커지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혹시 그 무스비님은 예. 여기까지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짚고 넘어갈 게 좀 있는데 제가 좀 주목했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인트로가 상당히 인상적인 소설이에요. 저희가 요번 주에 두 편의 소설을 봤는데 최정화 작가님의 인터뷰라는 소설은 상대적으로 되게 무난하고 평범한 인트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되게 별로 진짜 인상적이지 않은 도입부였다. 인터뷰라는 소설은. 근데 유럽식 독서법은 제가 최근에 읽은 소설 중에 가장 인상적인 도입부를 가진 소설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얘는 질문으로 시작하잖아요. 히치하이커 중 한 명은 흑인이고 다른 한 명은 백인이라면 당신은 누굴 태우겠어? 아니 뭔가 솔깃해요. 흑인, 백인 인종차별 문제 얘기를 하는 건가? 이게 생각이 들다가 갑자기 달리고 있는데 물컹한 뭐가 터졌다고 하는데 야 젠장 뭔지 봤어? 쓰레기였을까? 고슴도치였을까?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이쪽에 아래 문단을 보면 흑인을 지나치면 산탄총에서 총알이 발사돼서 내 두개골을 관통할 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게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제가 좀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이 화자의 상태예요. 제가 이 소설을 두 번 읽으면서 좀 주목했던 게 화자의 상태인데 이 상태를 좀 이해하려면 서술 자체가 되게 특이하잖아요. 특이한데 이걸 이해하는 방법은 그거겠더라고요. 보통의 사람들이 만약에 글을 쓴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신문 기사처럼 글을 쓸 거예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몇 날 몇 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되게 무미건조한 투로 신문 기사처럼 보통 사람은 쓸 거예요. 그게 이제 제로치라고, 그러니까 평균치라고 칠게요. 그렇게 쓸 수 있는 화자인데, 원래는. 그런데 유럽식 독서법처럼 글을 써버렸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만 생각해도 그러면 이 화자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이 정도의 극단적인 글이 나오는가. 이 화자의 상태를 좀 추측해보면, 지금 화자가 뭔가 상당히 예민해 있고, 정신이 곤두서 있어요. 왜냐면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 아내가 히치하이커 질문을 했었는데, 이 아내의 질문을 이제 놓치기도 하고, 쓰레기였을까, 고슴도치였을까? 이렇게 이 질문 뒤에 보면, 하지만 그때 나는 도로의 갓길에 서서 질주하는 자동차를 하면서, 이건 자기 망상이잖아요. 망상을 이 한 문단 동안 장황하게, 되게 디테일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 망상이라는 게. 이 사람은 되게 어떤 강박증, 신경 예민, 어떤 정신과 질병을 알고 있을 정도로 이런 상상도 하는 거죠. 만약 흑인의 엄지손가락을 무람하게 지나친다면 그의 산탄총에서 발사된 총알이 내 두개골을 관통하여 자동차를 앞지를 것이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이 정도의 상상을 할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특이하게 썼거나 이게 아니라
보통 원래는 평범한 사람인데 어떠어떠한 일을 겪고 나서 이 정도까지 히스테리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게 화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 고렇게 이제 전반적인 거에서 이 그 톤 앤 매너랄까? 이 문장이 이렇게 쓰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저는 인제 좀 납득이 됐어요. 아, 이 사람 되게 실제 다 읽어보면 그런 상황이에요, 이 사람이. 화자가. 그렇고 그리고 이 서술 방식이 이 강박증이 느껴지는 게 엄지손가락만으로 멈춰 세우는, 근데 이 엄지손가락이 뒤에 끊임없이 나오죠. 엄지손가락이 진짜 몇 번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멈춰 세우는 장면이. 그리고 또 중간에 그 188쪽 중간에 보면 최대 제한 속도와 최소 안전거리가 하면서 이 두 단어, 이것도 계속 나오죠,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단어를 계속 반복한다는 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없기도 하고 어떤 단어에 꽂혀 있기도 한 거죠.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했던 이유는 소녀를 결국 얘기하고 싶은데, 소녀가 엄지손가락으로 차를 세웠죠, 화자의 차를. 그리고 최대 제한 속도와 최소 안전거리를 지키면서 가야 이 소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단어들이 이 사람한테는 그렇게 유독 꽂혔고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뭐 요런 것들? 어 고슴도치도 어떤 상징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끝까지 다 읽어보면 고슴도치인 줄 알았는데 이게 첫 장면이 마지막 장면하고 이어지잖아요. 결국 인제 이 첫 장면에서 뭔가 치웠는데 물컹한 것이 터졌는데 쓰레기였을까 고슴도치였을까 했는데, 마지막에 인제 제가 봤을 땐 소녀를 친 것 같죠. 이제 그 고슴도치가 어떻게 보면 소녀였다. 뭐 요런. 그래서 엄청나게 신경이 곤두서 있는, 고렇게 저는 좀 해석을 했습니다. 네. 네, 잘 들었고요.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파우스트님은 요 앞부분, 도입부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소설이 어떤 물음을 주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유럽식 독서법이 주는 어떤 글을 읽는 메타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서사 구조도 아닐 뿐더러 굉장히 이제 앞서 말한 방법대로 화자의 망상이나 화자의 어떤 너무 과장된 허위적인 그런 거짓말 같은 망상이 많이 개입되거든요. 심지어 이게 소설의 구조를 다 깨놓고 상징도 깨놓고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다 깨놔요. 근데 이 깨놓는다는 거를 어떻게 유럽식 두서법이라는 어떤 하나의 뭔가 상징으로 대변되게 이제 잘 깨놓는 게 아니라 그냥 막 깨놓기 때문에 이게 단지 하나의 이게 무의식을 읽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정말 대놓고 그 사건이나 사고 등이 혹은 허위나 과장 등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밟히고 터지고 그냥 사건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자, 이거를 이제 굉장히 좀 읽기가 어려울 정도로 좀 많이 이렇게 파편이 돼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심지어 이제 흑인 대 백인이라는 말을 했을 때도 우리가 보통 이제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상상의 범주를 가볍게 그냥 뛰어넘어 버려서 이 시속이나 어떤 자동차의 이야기마저 굉장히 무색해져 버릴 정도로 굉장히 좀 과장돼 있죠, 심하게. 그래서 저는 이런 과장법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잘 모를 정도로 좀 이렇게 많이 당황하긴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일반 그 독자들은
이런 서술을 좋아할 것 같긴 해요. 물론 혼란스럽긴 하겠지만 뭔가 요즘 사람들은 신선한 거 이런 뭔가 파격적인 거를 보고 싶어 하잖아요. 소설에서도 워낙 이제 영화도 충격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상상력을 구현한 것들이. 근데 물론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도대체 이게 이 작가는 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좀 쉽게 잡히진 않지만 그래도 재밌는데? 그리고 또 이게 이미지적이에요. 이 소설 자체가 뭐 고슴도치, 뭐 날선 가시가 생각이 나죠. 흑인, 백인 이 선명한 어떤 이미지가 딱딱 떠오르는 이미지적이라서 요즘 독자들한테도 잘 먹힐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뭐 말씀들을 잘 해주셔서 뭐 사실 뒤까지 다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냥 끝까지 그냥 이걸 스포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용은 좀 제가 봤을 때는 뒤죽박죽한 것도 같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 나중에 조금씩 이제 떡밥 회수가 조금씩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그 태국 소녀가 나왔어요. 그럼 뭐 태국 소녀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냥 태국어로 뭐 태국어도 뭐 잘 못한대요. 그러면 이게 뭐 태국 이주민인지 뭔지 뭐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근데 또 조금 내려가 보면은 그러니까 독자인 당신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외간 여자이든 나의 아내이든 백내장이나 난독증을 앓고 있든 아니든 설령 여태껏 살면서 단 한 번도 고속도로 갓길에서 엄지손가락을 축혀 올리며 질주와 일탈을 동경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혀 괴념치 않은 채 나는 연민의 순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이 소설 안에 당신을 싣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려 한다. 소설이래요, 이게. 이 소설이라고 하면은 이 화자가 그 작가가 이 소설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약간 그 뭐 제사의 벽을 깬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주인공이면서 이제 주인공이 소설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뭐 회상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소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본인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뭐 이건 창작이다 뭐 이런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좀 약간 뭐 일반적인 그런 전개 방법은 아니고 어쨌든 이거는 소설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뭐 조금 더 내려가 보면은 뭐 독서법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뭐 수미상관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조금씩 나와요. 그러면 이게 독서법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독서법을 얘기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내가 읽은 독서법이라는 건가? 아직은 뭐 모르겠어요. 뭐 쭉 끝까지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한 두 번, 세 번 읽으시면 또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번에 딱 그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뭐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뭐 다음 문단을 한번 이제 다음 챕터를 한번 볼게요. 뭐 벨기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5년째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벨기에는 이웃의 프랑스나 네덜란드에 비해 매력적인 관광 명소를 거의 발명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태국인 여행객들을 만나는 건 마치 북해에서 참치를 잡는 일만큼이나 드물다. 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나는 벨기에에 있어요. 벨기에라고 하면은 이제 뭐 프랑스어로 쓸 수도 있고 네덜란드어로 쓸 수도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뭐 굳이 뭐 여기서 뭐 태국인 여행객들을 얘기를 한다. 정말 없다는 거죠. 그냥 여기가 뭐 식민지 생활을 했으면은 사실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사람들은 네덜란드에 조금 있을 수 있는데 벨기에도 뭐 식민지가 있었고 그 뭐 조금 뭐 아프리카 쪽 카케나 뭐 이런 쪽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갑자기 태국인이 나와요. 그러면 왜 태국인을 넣었을까 하필이면 그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잠시만요. 네. 음흠. 그 무스비언이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태국인 이게 참 그 벨기에라는 그 유럽의 어떤 나라 일단 벨기에를 잡은 이유는 여기 설명이 되죠.
이웃의 프랑스나 네덜란드에 비해 매력적인 관광 명소를 거의 발명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좀 우스갯소리로 처음에 썼나 했는데, 이게 어쨌든 태국인인 이 사람은 벨기에로 도망 온 거잖아요. 영국에 가려다가 영국보다는 태국에 잠적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 숨어서 지내면서 노동을 하면서 자기가 돈을 버는 거죠. 근데 태국인으로 설정한 이유는 아시아의 어떤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한국처럼 어느 정도 좀 잘 사는 국가가 아니라 중하위 정도의 국가를 설정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어떤 뭐 난민 같은 느낌을 주고 싶은 것 같은데, 당연히 이제 한국인이 굳이 벨기에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뭐 일본인도 그렇고. 뭐 그래서 이렇게 태국인으로, 뭐 태국인이 아니더라도 또 뭐가 있을까? 뭐 미얀마인이나 베트남인으로 설정할 수도 있었겠죠.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전 좀 하나 더 짚어 넘어가고 싶은 게, 저는 이제 요 질문 외에도 제가 좀 주목한 부분인데, 바로 위에 단락을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이건 이제 작가가 일부러 가이드라인을 준 건데, 독자들한테 야 이렇게 읽어라. 이렇게 이 소설을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한 건데, 보면 이 소설을 타고 질주하는 동안 차창밖 풍경을 기억하려 하거나 인과를 해독해내려 애쓰지 말고 그저 자신의 내부에 잠시 드러나는 인상과 감정에만 집중할 것을 권장한다 라고 독자들한테 권유를 해요, 화자가.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 소설은 그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인과를 해독하려고 애쓰진 않았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인상과 감정에만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이미지들, 그래서 제가 이미지에 좀 주목했던 것 같기도 해요. 고슴도치, 뭐 이게 엄지손가락. 근데 엄지손가락이 계속 나와. 야, 그럼 화자가 말한 게 맞긴 맞나 보네. 그러니까 인상과 감정에만.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이 소설이요. 뭐 다시 읽어보시면 좀 또 새로우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어떤 소설을 해석할 때 당연히 또 이제 우리처럼 이제 소설 평론에 가까운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좀 인과 위주로 소설을 보게 되죠. A, B, C, D 이런 식으로 어떤 분석을 하게 되잖아요. 인과적으로, 연역적으로. 그런데 이 소설은 실제로도 작가가 그 의도한 것 같긴 한데, 인과관계를 잠시 내려놓고, 근데 이거는 파우스트님도 말씀하셨죠. 이게 다 지나치게 과장돼 있고 뭐 그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과도 중요하지만 일부러 인과를 깨트리려고 한 것 같기도 해요. 인상과 감정에만 집중해서 써내려간 느낌도 있어요. 물론 인과적으로도 다 이게 설명이 되는데, 인상과 감정적으로도 이게 말이 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그런 부분이 이 소설의 탁월한 점이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네, 네, 끝입니다. 근데 뭐 아직 초반이긴 한데 이 소설이 단편이지만 좀 길긴 해요. 뭐 혹시 그 파우스트님도 뭐 코멘트 혹시 있으실까요? 관련해서? 네. 저도 여기서 굉장히 이제 불친절한 안내자 역할을 하는 부분을 읽었는데요. 이게 많은 이제 서문에서 보이는 이 자신의 어떤 글을 이렇게 읽어달라,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독서를 방해하기 위한 방해를 하고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한 뭐 감정이나 이제 어떤 굉장히 이렇게 읽어달라 하면서도 굉장히 또 다른 방식으로는 나와 당신의 이런 뭐 시도가 얼마나 부질 없는 것인지 각인시킬 목적으로 갑자기 소녀와 나는 여기서 숨어서 기다리고, 갑자기 뭐 아이와 아내는 영원히 잃고 이 시간의 크레바스에 뭐 처박히게 될 것이다 라는 약간의 또 약간 우리가 이렇게 소설을 읽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식의 어떤 진술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극적인 어떤 요소를 엄청나게 많이 이제 쓰는데요.
저는 물론 이제 이렇게 보면은 되게 흥미로운 정신의 구절이나 현상이 되게 이제 좀 감각적으로 또 읽히지만 이게 또 되게 이성적인 차원에서 이제 많이 이제 꼬여 있는 이제 소설이라 그런 거를 또 그 해독할 때 어떤 즐거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많은 극적 요소들을 이제 하나하나 해독해 놓고 이제 퍼즐처럼 맞춰 놓으려고 했는데 이제 퍼즐이 뭐 어느 정도는 이제 크게 가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 소설에 대한 대위법 같은 거나 아니면은 그 유럽이라는 공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멋진 공간이 아니야. 사실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난민처럼 엄청나게 이제 되어 있고 정치 현실은 굉장히 꼬여 있고 그 타인과 나와의 관계도 이렇게 꼬여 있을 뿐더러 아내와 그 소녀랑 나와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약간 이런 파편들을 일부러 많이 보여주는데 이 소설의 형식 또한 이렇게 다 파편을 내놓으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아름답다는 생각이 네, 잘 들기도 합니다. 형식도 이제 그렇게 된 거라서요. 네. 네, 뭐 형식이나 뭐 이런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뭐 저도 뭐 특별히 다른 생각은 아닌데 어쨌든 되게 그런 면들이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뭐 독자들이 봤을 때는 사실 재미는 좀 없고 약간 복잡하기만 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좀 더 보겠습니다. 벨기에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소연열 얘기가 조금씩 나와요. 뭐 벨기에 설명도 조금씩 나오고 근데 여기서 뭐 자기가 뭐 5년째 더부사일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 뭐 망명을 한 건지 약간 뭐 도피를 해온 건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지나가면은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간쯤 뭐 이상 보면은 여기서 뭐 계속 소설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계속 그리고 수많은 비문과 오탈자 비놀리와 몰륜리가 당신의 독서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안다. 좀 쭉 보면서 이상함을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좀 약간 이 단어가 맞는 건가? 라는 단어들이 가끔 있어요. 그냥 어쩌다가 뭐 이것도 의도적으로 뭐 했다라는 거를 여기다 써놨죠. 그냥 적어놨죠. 물론 뭐 이게 틀린지 안 틀린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진짜 있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것조차 낚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다 알 수는 없는데 뭐 어쨌든 참고해 두고 보시면 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소설의 유일한 독자인 당신이 독서를 멈추는 순간 나는 나의 아내와 아이를 영원히 잃고 어느 시공간에 크레바스에 처박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당신은 잘 알아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독자하고 계속 소통을 하는 그런 시도라고 봐서 이 책 덮어버리고 안 보면 그냥 자기는 그냥 없어진다. 자기는 정의 코드 뽑아버리면 그냥 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의 뭐 정말 극적인 이제 명상 매체 같은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꼭 그 뭐 SF 영화들 보면은 이제 코드 뽑아버리면 이제 없어 나는 그냥 이 데이터 같은 것들은 나는 소프트웨어적으로만 존재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건데 여기도 소설이라서 책 덮어버리면 끝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지나가시면은 뭐 마지막 문장이 완성된 대로 인터넷을 통해 마치 지구로 귀환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보이저 2호처럼 이 소설을 사이버 공간으로 쏘아 올릴 작정이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시면은 그 소녀가 내게 시간을 좀 더 허락한다면 나는 태국어 원고를 프랑스어로 번역하여 홀로코스트에 대비할 작정인데 별몽 분나팽이라는 원작자의 이름을 적어둘 것이다. 그는 갓나나의 시절에 태국에서 프랑스로 입양되어 정규 교육을 받은 뒤 지금은 벨기에 고등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으로 알려질 것이다. 이 소설의 뭐
그 작가가 뭐 별몽분납행이라는 그런 뭐 이름을 쓸 것이다. 이게 이 시점으로서는 미래잖아요. 아직 이제 이 소설이 출간이 된다면 이런 이름을 쓸 것이고 이런 설정이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좀 더 지나가면은 약간 얘기가 산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조금만 더 가볼게요. 뭐 여기서 약간 다른 색깔로 그려진 그런 문장이 좀 있는데, 고슴도치와 거미 얘기가 나옵니다. 고슴도치 얘기는 아까 했고, 거미 얘기는 이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거미는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진짜 거미 같지는 않아요. 일단 볼게요. 꼭 고슴도치나 거미 때문은 아니야. 차라리 당신이나 당신을 반쯤 닮은 아이 때문이겠지. 아니면 오직 나의 생내적인 모습 때문이거나 당신은 우리를 결코 찾아내지 못할 거야. 유럽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넓고 모호해서 당신이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세상은 당신이 등지고 있는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을 테니까. 여기서 당신은 아내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읽는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다르겠죠. 당신을 반쯤 닮은 아이니까 아내니까 여기서 소설을 읽고 있는 사람이 아내는 아내일까요? 나일까요? 이제 나라는 거는 이제 이제 소설을 읽는 사람, 독자라는 건데, 뭐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점도 있고, 그 밑에는 또 아내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은 이 다음부터 조금 다른 얘기가 나와서요. 여기서부터 조금 다른 분들 얘기를 좀 말씀을 들어볼게요. 무수비님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이제 아까 짚고 넘어가지 못했던 부분이 하나 더 말씀드리면 188쪽에 아까 최대 제한 속도와 최소 안전거리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라 그 바로 다음 문장이 이렇게 나와요. 식욕을 잃은 아내가 안전한 침대에 누워 생의 이면으로 떠나자 나는 집 밖으로 나와 자동차에 들러붙은 살점과 핏자국을 고압 분사기로 불어내면서 맥주를 마셨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이 화자가 되게 비정상적인 게 자동차에 들러붙은 살점과 핏자국을 그게 뭐 설사 고슴도치라 할지라도 고압 분사기로 불어내는 작업이 되게 역겹고 되게 뭔가 '아 고슴도치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럴 수 있잖아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저의 기준점은 항상 평범한 사람, 보통의 사람이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아까 신문 기사 얘기도 한 거고.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어 이 문장만 보면 고압 분사기로 불어내면서 맥주를 마셔요. 맥주를 마셨다. 그리고 끝이에요. 이 사람의 표정은 이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맥주 마시면서 '아 뭐 붙었네.' 이런 느낌이에요. 이 사람의 감정 자체가 식어버린 건지 아니면 되게 극도의 불안과 흥분의 뭐 그런 상태인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근데 이 문장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소설 전반적인 문장이 다 그렇고요. 되게 비정상적인 느낌이 많이 들고 그리고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내가 안전한 침대에 누워 생의 이면으로 떠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생의 이면으로 떠나자 이런 문장은 보통은 쉽게 쓰질 않아요. 이런 문장 안 쓰죠. 이거는 이 화자가 지어낸 말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은근히 많이 나와요. 아까 인류애를 증명할 수 있을 만큼의 돈. 이것도 이 소설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문장 문법인 거죠. 이런 것들 어 그러니까 최대 제한 속도와 최소 안전거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런 문장이 나오냐면 이건 오랜 동안 자기가 곱씹었을 때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사건, 인상에 대해서
자기가 언어를 다듬어서 만든 거잖아요. 생의 이면으로 떠났다. 이거는 이 화자가 그 특정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곱씹고 썼거나 혹은 그 사건에 대해서 자기만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고슴도치 거미 얘기도 나오는데, 고슴도치나 거미 지금 이제 생각되는 것들은, 고슴도치는 되게 뾰족뾰족해요. 이미지가 너무 강렬해요. 근데 고슴도치와 병렬로 들 수 있을 만한 그 이미지가 거미인데, 거미는 상당히 징그럽고 얘도 고슴도치 못지않게 이제 뾰족뾰족한 뉘앙스란 말이죠. 이미지적으로, 인상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후에 거미 여인에 대해서도 나오죠. 그래서 저는 상징이나 이미지, 그리고 이 화자의 상태, 이런 것들을 문장으로 너무 잘 잡았다. 이런 생각들. 그리고 문장이 되게 독특해서 좋았었어요. 저는 평범한 문장보다는 이게 뭐 저의 취향일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어떤 뭐랄까요, 좀 여기 나오는 소설의 이 전반적인 문장에 좀 힘을 주는 문장이긴 해요. 이게 쉽게 넘어가는 문장들이라기보다는 뭐 그죠? 뭔가 힘을 줘서 쓴 느낌들이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좀 마음에 들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생각하면 또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럼 이런 형식과 결국 이 형식과 내용의 일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형식으로 썼는데, 그러면 이 소설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 내용의 이 형식은 일치하냐,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냐, 이게 중요할 텐데,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소설이, 김소월 작가님의 유럽식 독서법이라는 소설이 성공하지 않았나. 이런 형식으로 쓸 수밖에 없었고, 이 맞아요. 지금 이 화자는 태국에서 미립국한 뭐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이렇게 막 어떤 정신분열적인 상태에 빠져 있고, 그게 메시지하고도 적절하게 절묘하게 잘 맞아떨어진다고 봐요. 이 소설은 그래서 성공적이다. 예. 형식과 내용 다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끝입니다.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셨네요. 뭐 네. 앞에 뭐 내용도 그렇고, 뭐 뒤에도 뭐 내용이 아직 반도 안 왔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있어서 뭐 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계속 읽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앞에 내용 여기까지 뭐 해서 파우스트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저는 일단 앞의 내용과 이제 비슷하게요. 뒤에 이제 운전석으로 이제 수백만 개의 엄지손가락을 흔들어대고 있는 그런 공포나 권태라는 감정을 처음에 이제 이입해서 봤는데요. 이런 어떤 권태와 공포라는 감정으로 읽으면은 또 이 소설이 읽히긴 해요. 이게 정말 이제 공포적인 어떤 불안적인 어떤 정서적인 그런 감정으로도 이제 계층이 읽히고요. 하나는 또, 이 요리법에 대한 어떤 독서법에 대한 이제 굉장히 이제 메타적인 것들로도 읽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로는 굉장히 이국적인 어떤 감정의 소설인데요. 이 이국적인 감정의 소설을, 우리가 어떻게 이런 독서 편력을 가지지 않는지 편견이 없이 이거를 읽을 수 있나, 이거를 생각해 보면요. 이 최대 제한 속도와 최소 안전거리라는 말도 되게 의미심장하지만, 이 소설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떤 아무런 이제 위험이나 제동 요소도 없이 우리가 굉장히 나태하고 권태롭게 이렇게 읽어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 한 번의 어떤 상징으로 깨부수는 어떤 소설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회의적인 게 과연 이런 어법이나 방식이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혹은 다른 글을 읽을 때, 아, 너네들은 이런 소설을 처음 읽어봤을 거야 하면서 이 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독서법을 이제 방해하는 요소들을 많이 깔아두고 그것들을 많이 방해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단계나 이런 것들을 전혀 서술어나 이제 인물이나 어떤 파악을 거부하게끔 만드는 어떤 소설의 장치들이 과연 어떤 파급적인 어떤 우리한테 많은 자극을 줘서 그것이 어떤 우리의 새로운 콘텐츠나 창조물로 발현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요. 이런 방식은 약간의 뭔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이제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은 이런 글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타자적이고 모호하고 경계가 불확실하고 뭔가 이제 좀 자극적이고 뭔가 이제 굉장히 평이한데도 그 안에 뭔가 뾰족한 송곳이 숨어 있는 많은 이제 무의식적인 어떤 소설인데요. 이 소설이 가진 장점이랑 또 많은 것들을 이제 포스트잇처럼 비교를 해보면요. 이 방식이 굉장히 낯설고 우리한테 굉장히 독서법에 대한 이제 환기를 불러일으키고 굉장히 공포를 일으키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이 이제 지향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 앞서 말한 이제 정현준이 말한 좋은 소설을 쓰기 위해서, 아, 우리는 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아내나 아이, 혹은 소녀, 어떤 분열된 어떤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아예 그런 거를 다 이제 전복시키고 파괴시키는 소설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머에 무엇을 상정하고 있는가. 이렇게 파괴한 어떤 이제 그 자리 건물에서 어떤 그 뒤에 이제 담론으로 우리가 어떤 할 얘기를 더 파생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이게 그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도 이제 우리한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느낌은 이제 그런 어떤 이해적인 어떤 불가해성 사이에 숨어져 있는 굉장히 파편적이고 정치적이고 폭력적이고 불안적이고 신경질적인 어떤 징후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고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정말 파편적으로 이제 우리의 어떤 심리를 자극시키거나 뭔가 뒤에서 이제 뭔가 찌르는 어떤 부분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 외에는 저는 조금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파우스트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소설을 좀 그동안 읽었던 것 중에 그 핵발전소 저째 터져가지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걷잖아요. 그 남자가 작아지고 여자로 보이는 그 인물이 끊임없이 어떤 골목길을 걷는 그 소설이 있어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두 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분명히. 얼마 전에 읽었던. 근데 그 소설도 우리가 이제 그 해석하기로는 이 화자가 되게 불안하기 때문에 그 되게 강박적으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 화자도 미쳐가지고 결국 미친 거죠. 핵발전소 터졌죠. 이미 체르노빌도 터졌고 일본 그 핵발전소 터졌다. 어떻게 그거를 그 장황한 문장들로 이렇게 하는데 그 긴장감과 공포감이 느껴지잖아요. 읽는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그 감정을 정말 이 텍스트로 잘 표현한 소설이지 않았나. 그 불안함을, 공포를. 근데 그 정감이랑 비슷한 게 이 김소율 작가님의 유독십 독서법에도 이 화자도 물론 다른 불안이겠지만 되게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예.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거나 이 소설이나. 파우스트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랑 비교했을 때. 그래도 이제 저는 조금 그래도 조금 이렇게 회피형 불안이면은 그전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그 기본 어떤 상징이나 골목이나 어떤 우리가 체르노빌이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되게 사소한 담론들을 좀 자연스럽게 회피형으로 피해냈다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좀 뭔가 화가 나 있는 듯한 뭔가 굉장히 이런 어떤 초콜릿 공장이나 거미나 불안이나 그 의사나 혹은 어떤 불법 체류자나 이런 어떤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나 삶에 대해서 굉장한 화가 나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또 많은 이제 신경질 증적 이렇게 뭐 현상들도 많이 이제 우리들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실 화가 많이 있는 편이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좀 많은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실생을 해서 이제 느끼는 어떤 감정의 폭이나 스트레스가 상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은 이제 일에도 막 길가에 뭐 그냥 뭔가 그냥 차가 뭐 이렇게 뭐 비싼 거 있어도 싼 거 있어도 괜히 이제 뭔가 이렇게 화풀이를 하려고 반응하는 뭔가 그런 어떤 그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그 거대하게도 화를 내고 굉장히 조금 이렇게 이상하게도 화를 내고 굉장히 이제 다른 사람이 화를 내는 거를 듣고 의사가 너네 불법 체류자지? 너네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화자 자체도 분열을 하다 보니까 이런 초점을 사실 조금만 더 이게 소설이 어떤 초점이 이제 관측하는 어떤 요소가 상대방이나 나의 어떤 단절 혹은 이렇게 불안한 어떤 요소들이 이제 나중에 굉장히 증폭이 되어서 나한테 이제 많은 어떤 화해나 어떤 무드를 선사하는 혹은 더 격발하는 어떤 아우슈발츠 같은 이제 어떤 홀로코스터 같은 이제 학살의 장면이 마치 내 안에서 벌어지는 듯한 이런 많은 형식미를 어떻게 통합을 할 수 있다면 지배적인 구조로 이 소설이 이제 가장 가질 수 있는 강점이 굉장히 상당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그 전에 어떤 골목길의 어떤 의미는 좀 적다고 싶기도 한데요. 사실 이게 그렇게까지 이제 사건을 크게 낼 정도로 내가 그 소설을 읽는데 의미를 그렇게까지 가져야 하는 정도로 이제 약간은 그 소설의 형식의 내용이 그 거대 담론을 갖추지 못하는 형식인데도 그 소설이 좋았던 이유는 그래도 어떤 현대의 어떤 그런 불안 징후를 정말 우리가 느끼는 징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거대 담론에 대해서 정말 잘 풀어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 거대 담론들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많은 불안 요소들 중에 조그만 거고, 결국에는 작아진 이제 남성성이나 작아진 어떤 현대의 부조리나 이런 것도 굉장히 귀엽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습니다. 네. 네,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여기서도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이제 해석은 여러 가지가 되고 뭐 해석도 해주고 또 뒤에 평론도 있지만 일단은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요 소설에 거미 얘기가 나와요. 거미가 아내가 뭔가 거미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계속 뭐 임신부의 경우 태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신문 기사를 읽고 나서 뭐 알약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려야겠다. 이런 뭐 뭔가 안 좋다. 아내도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뭐 남편도 그렇지만. 그래서 뭐 거미를 쫓아내기 위해 뭐 이것저것 해봐요. 뭐 더 내려가시면 그 다음 문단에서는 뭐 소녀가 거미 여인에 앞서 무슬림의 태교에 관한 출산한 얘기를 들려줬대요. 그리고
뭐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안에 몸속에 수상한 징후들이 발견했대요. 뭐 수상한 징후가 뭐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이것도. 그리고 결혼해서 9년 동안 나와 아내는 아이를 갖기 위해 수많은 방법을 시도하였으나 끝내 실패한 채 모국을 떠나야 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뒤에 조금 더 보시면은 불기의 신분이 뒤에도 여전히 결혼 생활을 유지시키는 것은 남편이 아니라 아이라고 생각하는 아내.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더 가면은 이제 산부인과 의사가 또 뭐 유럽에서 발견된 또 한 명의 불법 체류자라고 해요. 그러면 이 뭐 5년 동안 이렇게 뭐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불법 체류 신분으로 이제 어떻게 어떤 사유로 이제 건너갔고 뭐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좀 더 내려가 보면은 초콜릿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자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초콜릿 공장에서 일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같은 불법 체류자들이 많아요. 또 뭐 여기서 뭐 여기 중간에 좀 더 내려가 보시면 나의 모국이 뭐 프랑스의 식민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런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이 좀 낫지 않나. 좀 덜 이게 약간 차별적인 내용들이 쭉 있는데, 태국이라는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유럽보다 이제 유럽이나 백인, 뭐 이렇게 뭐, 그 다음에 흑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잖아요. 그 다음 황인, 그 다음에 뭐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들은 뭐 동남아인,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요런 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제목도 사실 뭐 어디 뭐 동남아 독서법 이렇게 하는 거랑 유럽식 독서법 이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뭔가 있어 보인다. 좀 고급스러워 보이려면 유럽을 갖다 붙이는 그런 성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비꼬려고 뭐 그렇게 이제 유럽식 독서법 이렇게 뭐 제목을 붙인 것도 같고요. 제목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 초콜릿 공장이 쭉 나와요 또. 그러면서 이제 합법이다, 불법이다. 어차피 자기도 그 불법 체류자잖아요.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냥 뭐 관광 비자로 와서 그냥 눌러 샀는 건지.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불법 체류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비자 만료되고 하면은 뭐 쉽지 않을 텐데. 그러면 이제 뭐 또 더 내려가서 다음 문단 보시면은 뭐 벨기에를 은신과 갱생의 최적 장소로 선택을 했대요. 쭉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경찰 얘기도 나오고, 이게 뭐 처음에 이제 우리 방콕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방콕은 하나의 그 경유지인데, 이 태국이잖아요. 이 태국 수도잖아요, 이게. 그래서 약간 여기에 또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 문단에서는 또 태국에 불법 체류 중인 사람들에게까지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태국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뭐 태국을 무시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태국을 무대로 삼았지만은 여기 그냥 예시로 들었지만은 뭔가 이제 자기가 꿈꾸던 뭐 그런 불안정한 생활에서 약간 그래도 좀 태국보다 낫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한 다음에 다른 분들 말씀을 들어볼게요. 이제 아직 지금 반 조금 넘었을 뿐인데 이제 얘기가 계속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뭐 전쟁 얘기도 나와요. 또 운전석에 앉을 때면 백병전에 투입되기 직전에 보병처럼 사무 비장해지기까지 했다. 이거 얘기가 어디까지 뭐 진행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뭐 자동차가 좌측으로 다닌다. 뭐 바벨탑이 나온다. 뭐 그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냥 보면은 얘기가 어떻게 이제 맞게 될까? 이게 전개가 뭐 어차피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는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뭐 이런 전개도 뭐 사실 뭐 가능은 하겠죠.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닐지라도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로드킬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사슴하고 고슴도치가 동시에 도로로 뛰어든다면 어떻게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당신 얘기는 여기서는 아내가 되겠죠. 뭐 그런 계속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셨듯이 또 최대 제한 속도나 최소 안전거리는 그 사회 관용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같단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투로 가고 있습니다. 뭐 전개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제 중간 단계라서 뭐 크게 뭐 다른 게 없는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뭐 무스비님은 의견 있으실까요? 이게 이제 중간에 문장을 좀 읽어보면 이런 문장이 나오죠. 벨기에에 온 이유는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미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벨기에 영국 대신에 이제 벨기에로 갔던 거고, 높은 국민 소득을 유지하면서도 유럽연합의 신장부답게 외국인들의 장기 체류에 관대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196쪽의 중간에 보면 고향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17분의 1만이라도 충복한 소비자가 되어 주었던들 나는 지금 성공한 사업가로서 태국의 불법 체류 중인 사람들에게까지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충복한 소비자였었다면 이런 얘기하고, 하지만 시대의 유행은 나의 전망과는 전혀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흘러갔고 모든 인간들 사이의 역학관계를 증명해줄 통일장 통일장 이론의 정립은 요원하기만 했다. 참 문장을 되게 이제 독특한 단어들로 쓰는데, 통일장 이론. 모래 언덕 같은 자본주의 세계에서 항상 승리하는 쪽은 개미지옥 같은 사채업자들이었다. 어쨌든 여기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은 자본주의 비판이겠죠. 자본주의에서 내가 결국에는 미끄러졌다. 내가 실패했다. 뭐 그리하여 나의 사업 역시 그들의 엄지손가락 아래 멈춰서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이제 태국에서 실패하고 벨기에로 불법 이민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양면의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독특하게 씀으로써 이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뭔 말인지는 이제 좀 아는데, 이거 자본주의 비판하고 있는 거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게 또 부정적으로 이런 문장들을 보면, 그러니까 문장이 두드러져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아니라 그 문장, 이 문장 재밌네? 아니면 문장을 아예 오해하기도 하고요. 잘못 읽으면 이런 문장들이. 그래서 작가의 의도와는 좀 엇나가는, 뭐 그걸 의도했을 수도 있겠죠. 이거 뭐 이런 간단 명료한 단순한 해석을 오히려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작가가 자본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이 문장을 쓴 거라면 어떻게 보면 이 문장은 실패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너무 문장 자체가 튀어버리니까. 재밌어요. 이렇게 쓰는 거에 효과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소설을 쓴다? 그럼 어떨까? 독자들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까? 이게 저는 궁금하긴 해요. 예. 그리고 중간에 198쪽에 보면 질문들이 연달아 나오는, 뭐 질문 혹은 뭐 어떤 문장들이 연달아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따옴표 안에 바벨의 탑 얘기 나오고. 근데 이것도 처음에 보면 이게 뭔 말인가 싶은데, 가만히 보면 이것들이 어떤 일관성을 갖고 흘러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말들이. 예를 들면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그 자본주의 경쟁 사회를, 무한 경쟁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자기를 살아남아야 하고, 불법 체류자로서 그런 절박함을 이 문장들이 다 좀 상징적으로 뭐 은유한다?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옆이나 뒤에서 나란히 달리고 있는 운전자들보다 반대쪽에서 달려오는 자들이 자신의 삶을 더 사랑하고 죽음을 더 두려워하니까. 형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를 앞질러 달려간 자들은
항상 내가 도달하려는 세계를 망쳐놓고 있어. 이게 자본주의 세계에서 도태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문장이잖아요. 그리고 자본주의로 읽어도 이 소설은 또 읽혀져요. 로드킬 당한 거, 뭐 이것도 야생동물들이 도로를 만나면 따라 걷는 게 아니라 가로질러 달리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는 것 같아. 도로를 따라 걷는 것은 자본주의가 내놓은 그 홈파인 그 길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야 되죠. 뭐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가고, 대학교에서 이제 취업 준비해서 기업에 입사하고 이런 길을 가야 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본주의의 의도대로라면. 근데 그거를 가로질러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로드킬 당한다. 이게 되게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야, 만약 사슴하고 고슴도치가 동시에 도로로 뛰어든다면 당신은 어떤 걸 피하고 어떤 걸 짓물길 수 있을 것 같아? 토끼하고 고슴도치라면 어느 것과 마주치든지 선택을 머뭇거렸다간 더 큰 위험과 맞닥뜨리게 될 거야. 결국 하나는 치워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저 달려가고 있는 그 나를 넘어서는 어떤 경쟁자들을 사슴이든 고슴도치든 토끼든 치고 내가 앞질러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네, 전 이렇게 봤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의미로 이제 자본주의를 굉장히 이제 맹렬히 맹렬히가 한데요.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런 진술이 오히려 약간 진부한, 오히려 그리고 굉장히 평이할 뿐더러 오히려 진실에 맞지 않는 문장들이 이제 많이 있다고 느껴져서요. 굉장히 애초에 그냥 편향적이잖아요. 내가 이제 이런 어떤 자본주의를 이제 경험하고 이 자본주의의 정말 폐해를 여기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심지어 국왕이 이런 팔다리, 그 가족의 이제 팔다리도 자르고 그 일을 안 하면, 그리고 자기보다 더 딸보다 어린 애랑 결혼해서 막 살다가 거기 있는 뭐 아들, 딸이 뭐 또 무슨 기형아를 낳아서 뭐 그 기형아가 어떻게 된, 진짜 정말 이제 그런 어떤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이 모든 어떤 이제 그런 계급이나 혹은 우열 순위나 이런 어떤 폭력의 어떤 끝을 완전히 그냥 다 고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초콜릿 공장도 굉장히 이제 의미심장하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너무 편향적으로 이제 그리고 내가 이것을 보는 의미에서 이제 가까운 게 아니라 너무 이제 그런 어떤 의미를 너무 이렇게 다 깔아놓고 있으니까 오히려 약간 더 공감이 되지 않고, 내가 보는 이 벨기에의 도시가 정말 벨기에 도시가 맞나? 그리고 이 벨기에 도시가 정말 맞다면, 심지어 어떤 인간의 한 올이라도 조금이라도 뭔가 그 서정성이 뭔가 있다면 이렇게까지 벨기에가 그려지지 않을 텐데, 약간 이렇게 제가 막 한탄하게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화자의 심경에서 보면은 사업도 망했고 이런 어떤 폭력이 많고, 그리고 정말 그런 실패랑 성공이 정말 지옥 같은 사채업자들한테서 막 이렇게 권력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의 어떤 정말 절망감이나 어떤 그런, 우리는 다정하게 서로 시체를 발견한 채 이렇게 발견됐을 것이다, 막 이렇게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우울감이나 불안이 정말 극대화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너무 우울이나 불안을 너무 처음부터 드러내버리면 오히려 제가 이제 그 상상력을 개입할 공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상력을 개입하지 않는 형태에서 이렇게 많이 과장해서 우울이나 이제 어떤 폭발하는 감정을 많이 쓰고, 더불어 이제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런 자본주의를 까는 식의 어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어떤 좋지만 오히려 피상적인 게 아닌가. 그리고 자본주의 어떤 정말 이제 무난한 어떤 그런 깔 수 있는 어떤 구조는 사실 이제 공장에서부터 이런 내가 사업을 하는 어떤 족족 이제 계속 그 형식적인 혹은 그 단계를 밟아야 하고 되게 가식적이고 이제 사람들과의 어떤 인맥 관리나 모든 어떤 그런 절차나 통제나 어떤 이제 그런 그 뭐 많은 어떤 돈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제 횡포를 하는 그런 장면일 텐데 사실 그런 장면을 이제 쓰는 것도 이제는 식상하죠.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편향적으로 잘 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게 어떤 효과를 가질지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덕분에 이런 정말 공포증과 불안과 히스테리와 섞여서 이 사람이 보는 자본주의는 어떤가? 그리고 정말 이렇게 그 자본주의의 그 만약에 속성을 까는 게 아니라 정말 편집증적이고 강박증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너지면은 파산하면은 어떻게 자본주의를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시점에서는 굉장히 좀 참신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공감이 되는 게요. 극단적 편향성을 갖고 뭐 자본주의를 이렇게 비판했을 경우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어떤 뭐 주제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우리 보통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쉽게 공감이 안 가고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편향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진짜 공감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 주시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부담스럽고 좀 너무 지나치게 보일 수 있겠구나 싶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인제 지적해 주셨던 거 내 상상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 어 여기서 이미 너무 극단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진짜 공감이 갔어요. 어떤 소설은 이제 뭐 문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소설은 내가 충분히 막 상상을 할 수 있고 상상의 나래를 충분히 고민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이 소설은 진짜 읽는 내내 이 이미지와 이 어떻게 보면 여기 망상이라고 나오고 몽상병이라고도 나오는데 이 몽상을 따라가느라고 내가 인제 여기에 막 휘말려들기 바쁜 거죠. 내가 어떤 걸 더 한다기보다는 여기서 제시해 주는 그 이미지들이 쫓아가기 급급한 건데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음 전적으로 내가 이 김소월 작가님한테 놀아나는 이런 사태를 겪어볼 수밖에 없는 이런 서술이 이 단점을 알게 됐어요 저도. 요번에 요 방송을 하면서 '아 이렇게 쓰면 이런 단점이 있구나. 상상력을 제약해 버리네.' 예 좋습니다. 저는 많이 깨달았네요. 네 계속 해 주시죠. 네. 어 진행을 해 볼게요. 또 여기서는 뭐 계속 망상 얘기가 쭉 나와요. 그냥 뭐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또 어쨌든 뭐 뒤에 뭐 퍼즐은 맞춰지긴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뭐 또 사고가 났다. 뭐 사고를 처리하는데 또 이 몽유병, 모공상병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해서 '나도 정상은 아니구나.'라는 그런 투로 얘기를 해요. 계속 몽상 얘기가 나와요. 몽상의 안개가 실내로 투입했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 투입이란 말은 뭘까요? 하여튼 뭐 이런 게 계속 나오니까 뭐 계속 이거 짚고 넘어가긴 좀 어려워요. 그냥 나중에 뭐 공부하실 건 모르겠지만. 그리고 인제 또 아시아계 소녀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기도 하고 뭐 헤비메탈의 거친 기타 리프와 찬바람이 유지해 주는 현실 안에 한껏 웅크리면서 또 흑인이나 백인 얘기가 나오고요. 또 쭉 내려가시면 뭐 다음 문단 가시면 뭐 빈 자동차를 옮겨 다니면서 밤동안 추위와 범죄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여기서 보면은 뭐 자동차에서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투숙객들을 어떻게 깨우면서 급히 대피시키는 일은 거의 없는지 차는 뭐 어떻게 팔고 뭐 이 작물로 어떻게 파는지 뭐 그런 얘기도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약 주사를 맞거나 사랑을 나누어서도 안 되죠. 쭉 나오고 뭐 그들 밑에서도 또 일한 적이 있대요 또.
그래서 뭐 여기 뭐 약에 취한 투숙객 한 명이 규칙을 어기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자동차에 함께 불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좀 쓸데없는 것 같진 않고요. 사실 뭐 각자 뭐 다른 그 작품들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영화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기도 하고 일부 보니까 너무 사실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너무 다양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자기 얘기인가 자기가 죽기 전에 하는 얘기들인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지금 또 소녀 얘기가 나와요. 그 뒤에는. 시간이 6분 남아서요. 6분까지는 네. 끝내야 이제 시간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말씀들이 많으셔, 일단 뭐,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쭉 들어갔는데요. 그러면, 어, 일단 계속 그 전개가 되는 부분들이, 뭐, 줄거리 같은 것들이, 뭐, 이런, 뭐, 인종차별적인, 뭐, 자본주의적인, 그리고, 뭐, 아우슈비츠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뭐, 계속 그 몽상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게 뭐, 집시 얘기들이나 뭐, 아내 얘기는 계속 듣지도 않고, 또 뭐, 아내는 계속 이런 뭐 싫어하고 뭐 아내는 정상인 것 같아요. 여기 딱 보면은. 근데 아내를 그렇게 뭐 몽상적인 사람으로 그리지는 않고 자기가 하는 얘기지만 어쨌든 아내는 멀쩡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좀 뒤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또 뭐 타인과의 경쟁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얻기 위해 항상 독서 권장되는 건 아니다. 또 독서 얘기를 해요. 뭐 이거는 독서법이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뭐 그런 투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진짜 독서법이 아니라는 건 다들 아셨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거의 이제 뭐 임신도 사실 뭐 되기는 됐는데 이제 뭐 정상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투로 얘기를 합니다 계속. 네, 그리고 이제 소녀와 또 거미 또 얘기가 나오고 또 거미 여인은 세상의 모든 곳에서 출발한 여행객들을 자신의 거처로 불러들인다. 그런 식으로 계속 전개가 돼요. 뭐 끝부분으로 가면은 이 뭐 소녀의 또 엄지손가락이 또 들고 이 나는 이제 계속 그 몽상의 끝으로 가는데 이 파국까지 가면서 또 이런 파국의 마무리는 뭐 또 고슴도치를 터트렸다. 이 고슴도치가 또 무슨 이 실제로 있는 건 아니고 또 고슴도치가 또 어떻게 이제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거의 마무리고요. 뭐 끝은 몽상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잘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런 의미로 있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무스비님은 이런 거에 마무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 소설 그냥 이제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두 가지만 딱 얘기하고 끝내려고요. 작가 노트 보면 콜라 맥주의 대입법 해가지고 그 전혀 소설하고 관련 없는 것 같은 얘기들이 문장이 쫙 이어지잖아요. 저는 이 문장이 그러니까 이 작가님은 원래 이런 문장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콜라는 어떻고 맥주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열이 돼요. 재밌게 읽히죠. 근데 이런 류의 글을 잘 쓰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소설도 쓸 수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달았고요. 뭐 한 문장만 읽어보면 콜라는 태양신 아폴론을 숭배하고 맥주는 달의 여신 셀레네를 사모한다. 콜라는 한낮의 나른함을 다스리고 맥주는 한밤의 피곤함을 누그러뜨린다. 이런 식으로 쭉 가요. 문장들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근데 이런 식의 문장들을 즐겨 쓰시는 분이다. 자기 기질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해설에 노태훈 평론가님이 쓰신 건데 맨 마지막 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자 하면서 228쪽 중간에 이 소설은 사라진 아내와 아이, 강탈당한 자동차와 직업을 되찾기 위해 쓰인 것일까? 혹시 이 소설이 쓰이기 위해 그 모든 사건이 일어났던 것은 아닐까? 요 문장을 전 좀 이야기를 하기 위해 결국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뭐 이것도 나름 설득, 그러니까 소설에 대한 소설인 거죠. 이야기에 대한 메타적인 메타 소설로서 이게 쓰인 건가?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전 요 정도 인 것 같아요. 파우스트님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파악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이제 뭔가 또 독서의 어떤 힘을 얻어서 다양한 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또 하는데요. 그런 또 재미는 이제 또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재미가 있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이제 아내나 아이 얘기도 그렇지만 이제 그 진흙을 바르는 고슴도치 얘기도 다시 나오고 당뇨리나 이제 코르티솔도 다시 나오고 이제 그런 장황한 어떤 뭐 속도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어떤 상상이라는 이야기도 나와서 저는 아주 재밌게 다시 읽어도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까지 해야 네. 되겠는데요. 네. 네, 마무리해 주시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